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각유리 44에서 45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문의 사회 영역인데 주제를 이야기하면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가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달락의 가장 핵심어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반복된 하재를 우리는 핵심어, 주제와 연관성이 있죠.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일문단 내에서는 가장 포인트로 잡고 봐야 됩니다. 그럼 계약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계약의 의미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예로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례 제시. 그래서 계약의 의미와 사례 또는 계약의 여기 보면 성립 요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성립 요건이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계약의 성립 요건이. 그걸 우리가 참고로 한다면 주제가 계약의 성립 요건과 또는 목적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일단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문단 주제. 계약의 성립 요건과 성립 요건과 그 다음에 사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달락 시작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그렇게 여러분 설명되고 있죠.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지만이 나와있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A, 하지만 B 하면 B에 포인트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예요? 앞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이 되겠죠. 계약은 자,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했어요. 여러분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그럼 뭐라고 나와서 계약도 여러분? 예, 그쵸.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뭐 한다고 여러분?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했어요. 그러면 성립 요건에 해당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약의 성립 요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포인트 잡습니다.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 여기에 계약의 성립 요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즉 약속과 계약의 공통점이 나와 있는 거죠. 계약의 중요한 포인트, 계약의 성립 요건. 자, 계약의 성립 요건의 1번은 계약과 그 다음에 약속의 공통점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이때 자,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목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도 뭐가 돼요, 여러분? 차이점이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계약의 성립 조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계약의 성립 조건.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예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네요. 한 예로 사례 제시.
자, 그러면 의사 표시가 합치된다. 이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하면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 약속과 계약 사이의 공통점이자 계약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자,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일반적 약속과는 다른 계약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예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적인 의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일방의 의사 표시. 일방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했어요.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계약의 성립 요건을 지금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방과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방의 의사 표시할 때 일방은 누굴 가리킵니까?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네,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대방 뭐가 돼요? 매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즉 일방과 상대방이 여러분 어때요? 서로 대비되네요. 그죠? 예, 대비되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문장 들어갑니다. 매도인은, 여러분, 매도인은, 자, 이 매도인이 나오네요. 매도인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요. 매도인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반대로 매수인이 나오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독해야 됩니다. 그쵸? 자, 매도인은 여기 선택해가지고, 매수인에게 매매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했어요, 여러분. 그쵸? 자,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매도인 개념에서. 그쵸? 매매 계약의 성립을 통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로서의 의무와 뭐예요, 여러분? 권리죠? 그래서 의무와 권리. 즉, 매도인의 경우는 자,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매수인은 자,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얘도 의무가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했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선 여러분 바로 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쵸? 매수인의 경우가 어떠나, 이걸 매수인의 경우. 이걸 여러분이 비교, 대조해야 되겠죠? 당연히 매수인의 경우도 의무와 권리를 갖죠. 그쵸? 그러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매도인의 경우 의무와 권리를 갖지만 매도인의 경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매매 계약의 성립을 통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수의 의무와 권리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죠? 똑같죠, 뭐.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은 매매 계약의 성립을 통해 발생하는 법률 효과수의 의무와 권리. 예, 둘 다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라는 공통점을 여러분이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당사자는 서로의 권리를 형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문단, 즉 일문단의 주제는 계약의 성립 요건과 사례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성립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달라.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예, 법률 행위를 한다 했죠. 그러면 법률행위에 네모땡이 쳐줘야 되겠죠. 법률행위, 네모땡입니다. 잘 잡아줘야 돼, 법률행위. 예. 그러면 이때 그 법률행위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봅니다, 여러분. 뭐가 나온다면요. 자. 요까지 해서 법률행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개념. 예,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 또 봅니다, 여러분. 계약은, 여러분, 뭐의 일종이라고 합니까?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좀 나오죠. 그러면, 법률행위의 하위 요소로 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 이런 단어를 여러분 잘 분석해야 돼요. 의무의행을 발생시킨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은 바로 뭐가 돼요, 여러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채권. 그러면 이행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채무가 되겠죠? 요 정도 서로 이렇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자, 청구권을 내용을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다 이행을 한다는 걸 뭐래요, 이번 채무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여러분이 독해 구조만 알면 되게 쉬운 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분석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뭐처럼, 여러분?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반응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매도인의 권리 내용과 매수인의 의무 내용이 동일하며 매도인의 의무 내용과 매수인의 권리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걸 뭘 한다? 변제를 한답니다. 변제. 변제에 바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는 개념이 나와 있네요. 개념. 그렇죠? 변제의 개념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채무와 채권이 소멸된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즉, 변제의 개념은 채무와 채권이 소멸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나달라, 즉 두 번째 문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법률행위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변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법률행위와 변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법률행위의 개념과 계약의 내용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개념과 내용 또는 특징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넘어갑니다. 다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달락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와 나달락은, 가는 하재를 제시하고 있고, 나달락은 하재를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가달락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세요. 계약의 성과 사례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하재 제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재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가달락에서는. 자, 나달락에서는
이 하재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면서 법률 행위와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하재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재의 구체화. 자, 그럼 이제 다달락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하재의 구체화에 대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다달락은 사례가 되겠죠. 사례. 이런 걸 우리가 하재의 구체화에 대한 사례 제시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나달락에서 이야기했던 하재의 구체화, 그죠? 구체화를 지금 사례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매매 계약 사례를 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구체적 매매 계약을 통한 사례 제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채무는, 요 을 조심해야 됩니다. 을 세무땡.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한다 했거든요. 그죠? 예. 구분해야 되겠죠. 여기서 을과 갑은 어떤 관계인가를 봐줘야 돼요. 그죠? 그럼 갑이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게 되면 소유권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갑이죠. 그래서 갑이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채권일까요? 채무일까요? 그렇죠.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을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은 채무자가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을의 채무는, 에서 이야기한 을의 채무는 매도인의 의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요 분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자, 을의 채무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매도인의 의미인, 자,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소유권 이전이 중요합니다. 이전.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아요. 소유권 이전이란 말. 됐죠? 이걸 여러분이 잘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갔어. 그런데,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표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해도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다. 이 부분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렇죠? 채무 불이행의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채무 불이행 사항이 발생함. 이렇게. 됐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로 형사하여 해결한 것은 엄격히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금지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형사하여 해결하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쵸? 예. 즉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 부분에 채무 불이행 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걸 한번 더 분석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매도인 을이 자, 목적물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행하지 않음. 이렇게 여러분이 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했다. 여기 좀 나와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매수인 갑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거죠? 즉, 매수인, 자, 갑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거죠. 이전을 청구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주제, 즉 다단락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락 주제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매매 계약의, 즉 갑과 을의 자, 매매 계약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사례 제시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라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달락 주제 한번 뽑아볼까요, 여러분? 자, 뽑았어요, 여러분.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라달락의 키워드. 채권이죠? 채권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달락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자, 실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라달락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라달락은 하재 관련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개념 제시죠. 개념 제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라달락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채무, 아까 실현되지 않는 채무는 뭐예요, 여러분?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실현되지 않는 채무의 이행, 즉 채권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자, 이제 내용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여러분, 이제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뭐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죠? 실체법이 나옵니다. 실체법.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강제로 지금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실현한대요. 어디에서? 그죠? 자,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이 나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실체법은 쉽게 이야기해서 채권과 관련된 법이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절차법은 뭐예요? 절차법은 채권 실현을 규정한 법률이죠. 규정한 법. 요 정도 여러분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갑은 효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까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뭐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그쵸. 매수인 갑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방법이 되겠죠. 정리합니다. 매수인 갑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때 실현은 여러분 의뢰 채무 실행이 되겠죠. 채무 실행 의뢰, 즉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법적 절차와 방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할만하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여러분? 강제 집행은, 그 다음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자,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러분? 마지막 문장까지 있죠. 이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강제 집행의 지금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자, 개념이면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 이따 쓰겠습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 관계없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라달락의 네 번째 단락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의 주제는 채권의 내용과 뭐예요, 여러분? 실행 방법이 나와 있네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현되지 않는 채무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제도가 나와 있다. 뭐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라달락의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내용과 실현 방법. 자, 간단하게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현되지 않는 채무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겠죠. 다섯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한번 여러분이 뽑아보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락. 당연히 다섯 번째 단락도 뭐예요, 여러분? 네 번째 단락, 라달락이 이야기했던 하재 관련 개념을 제시한 이 내용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사례 제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마달락이. 그죠? 그래서 자,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뽑으세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주제 이야기 할게요. 자, 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러분, 때문이다까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림 A, 그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목적물이 되겠죠?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은 목적물이 될 거고. 자, 목적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가실로 불이나 이때 불이나 그림 A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이 내용은 소유권을, 자 봅니다 여러분,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자, 불에 다 없어졌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걸 여러분이 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걸 독해하지 못하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 잡아줘야 됩니다. 즉 채무 불행이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 뭐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채무 써줄 테니까 한번 적으세요. 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뭐 여기 나와 있네요. 결론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즉,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목적물인 그림 A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가정의 사실이죠. 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 무효하다? 결론적으로 무효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뽑아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행불능이, 여기서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가실 때문에 일어난 것. 자, 채무자의 가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가정이죠. 일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여러분, 채무자가 불이행에 대한 뭘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래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러면 마달락, 즉 다섯 번째 단락의 주제는 뻔하네요, 여러분. 그죠? 명확하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채무의 이행불능이에요. 그쵸? 요 정도는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채무의 이행불능. 자, 채무의 이행불능. 딸은
계약의 유효성 및 책임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주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봐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달락 하면 여러분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달락. 봐달락은 당연히 개념의 구체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달락도 개념의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갈까요? 채무 불이행은, 자, 네모땡이 쳐주시고, 채무 불이행은, 자,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A 아니라 B 하면 B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목적물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 요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즉, 이 말은 의사표시의 작용이 없음에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매매 목적물의 소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사례를 들었던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림 A가 불타버렸다는 양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여기서 시작해서 권리를 갖게 한다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했거든요. 그죠? 이 말은 채무 불이행이 계약 해제권,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고 계약 해제권의 형사를 통해서 계약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효화가 일어난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자, 계약의 해제권을 형사한다면, 자, 유효했던 계약이 어떻게 여러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즉 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효화됐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죠? 자,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어때요, 여러분? 계약 해제권의 그 다음에 행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채무 불이행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다 했어요. 그죠? 요건 여기가 해당되겠네요. 그죠? 해제권의 행사. 네, 결론 짓습니다. 계약에 여러분 뭐예요?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무효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독해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이때 B의 계약 해제는, 즉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요,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만 성립한다. 뭐라고 여러분? 일방의 의사표시만 성립한다. 즉
단독 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론 짓습니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된다 되지 않는다. 요건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러한 법률 행위는 뭐라 한다? 단독 행위란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봐달락의 주제, 6번째 단락의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단락의 주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해제권이 되겠죠? 자, 이제 4단락,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락도 개념의 구체화죠? 개념의 구체화. 자, 4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해제가 나오네요. 이로써 그 계약을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었다. 없던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다? 계약의 무효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독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기 여러분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죠?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여러분? 자,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는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 부분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쵸? 자, 체결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원상 회복이죠.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원상 회복권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다 보니까 원상 회복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상 회복권 청구권의 개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원상 회복 청구권의 개념 정의는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권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죠? 자, 계약 해제로 갑은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즉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금의 반환 청구권. 이렇게. 자, 갑의 채권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단락, 지금 마지막 단락은 7번째 단락이 되겠네. 그죠? 자, 주제는 계약 해제와 원상 회복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보면 계약 해제에 따른 결과 및 원상 회복권 청구권의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7개 단락의 제목은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죠. 이걸 끝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죠, 수능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많은 시간, 지금까지 44분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이 풀어서 생각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잠깐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 바로 찍어야 돼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답이? 네, 3번이죠.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3번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아까 매매 계약 후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였어요. 그죠? 이 부분 여러분 포인트 딱 잡아줘야 됩니다. 어느 단락에서? 다단락이죠.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해결하는 엄격이 여러분 어떻게 금지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단락이 해당합니다. 다단락. 자, 사적 방법을 동원해 집행하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까 말했습니까, 여러분? 금지된다라고 했어요. 금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죠? 의외로. 자, 1번 답지의 키워드. 변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개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의 포인트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권리를 형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즉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청구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청구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형사하고 의무를 형사한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답지의 키워드는 이것도 아까 우리 쩔라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 내용은 민법, 자, 채권을 보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민사선법, 민사집행법 등으로 실현한다고 실현. 그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채권과 실현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라고 우리 채권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이 나오네요. 그죠? 자,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키는 거니까 바로 강제 집행의 개념이죠. 개념.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답 나야 됩니다, 이게. 자, 매도인을 우리가 놓을 때 매도인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달락에 의하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 즉 채무자로서의 뭘 져야 한다고 마달락에 여러분 졸라졸라 강조했습니까? 책임을 져라 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의무가 사라지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틀렸습니다. 책임을 져라 했잖아요. 책임. 마달락에 의하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의 키워드 여러분 보세요. 자, 법률행 일종으로 채권과 채무의 관계. 이것은 여러분 나달락에서 근거하죠. 나달락에서. 그 다음에 3번 답지 보겠습니다. 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된다. 의사표시 합치. 이 부분 여러분 어느 단락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가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은 매매 목적물 소유권 이전과 대급 지급을 발생시킨다. 가단락에서 언급했었죠. 이것도. 마지막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약속과 달리 당사자 간의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가단락에 해당되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네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중요 표시하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은 쉽게 풀었을 겁니다. 답은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인 근거. 즉 A가 지금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여러분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물건이 소실되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에 일어난 채무 불이행은 자, 요 B는 여러분 뭐가 돼요? 계약 해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 해제로 여러분 전개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답지는 여러분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2번 답지는 자, 계약 해제는 B가 계약 해제죠. 계약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A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걸로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는 행위.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답지 봅니다. 계약 해제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형사한 악과 권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B번은 채무자가 아닌 뭐예요, 여러분? 채권자다. 이렇게 권치면 정답이 되죠. 4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4번 답지. 자, 이 C번은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원상 회복 청구권이었죠? 원상 회복 청구권. 그래서 원상 회복 청구권은 B번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1번? 계약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방지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되는 행위. 행위죠? 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원상회복 청구권이 될 거고, B번은 계약해제죠. 자, 계약해제를 형사한 주체인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A번, 즉 채무 불이행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죠? 지금 뭡니까? 채무 불이행에 발생하는 행위죠. 이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